제주도 애월읍. 해 뜨기 전에 바다는 늘 그렇듯 고요했다. 찬 공기 속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파도는 아무 말 없이 해변을 핥고 있었다. 김준석은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천천히 선착장으로 걸어갔다. 새벽 5시,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늘 이 시간에 바다로 나갔다. 고기잡이를 하기 위함도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매일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는 20년째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배를 타고 나갔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는 늘 이렇게 답했다. 습관이 됐어. 그러나 그의 눈빛은 말했다. 습관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2004년 봄, 그의 아내 박미경과 생후 3달 된 딸 김하은은 바다로 사라졌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미경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남편 몰래 딸을 안고 나가 해안 절벽 근처에 유서 한 장과 딸의 작은 외투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은 비극적인 가족사로 보도했고 이웃들은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날 이후 김준석은 삶을 내려놓았다. 그는 부산에서 잘 나가던 해산물 식당의 셰프였다. 방송에도 몇 번 나갔고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든 가게였다. 하지만 그 비극 이후 그는 모든 걸 접고 제주도로 내려왔다. 왜 하필 제주냐는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모른다. 단지 마음 한켠에서 들려온 목소리, 바다가 데려갔다면 언젠간 바다가 돌려주지 않을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였다. 세월은 흐르고 사람들은 잊었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아내가 걸었던 길, 딸의 마지막 울음소리,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 안았던 그 따뜻한 감촉까지. 그는 모든 걸 기억했다.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사라지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낚싯줄을 들이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노를 저으며 절벽 가까이 다가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수면 위에 그는 여전히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바라보았다. 바다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죄책감에 잠긴 무언가처럼. 그런데 그 순간 잔잔하던 수면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물보라. 그는 얼핏 뭔가가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좁혀 바라본 그곳엔 한 여자가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야! 준석은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살이 그의 폐를 압박했지만 그는 그 소녀를 향해 헤엄쳤다. 힘겹게 그녀의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고 겨우 배 위로 올려놓은 뒤 CPR을 시도했다. 소녀는 몇 차례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미약하게 숨을 내쉬었다. 옅은 체온, 떨리는 손끝, 젖은 머리카락. 그녀는 살아있었다. 병원으로 데려가는 길,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멈칫했다. 김하은. 2004년 5월 19일생.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름, 생년월일. 너무도 익숙한, 너무도 간절했던 그 이름. 그는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고 그녀는 무사히 입원했다. 의사는 저체온증과 정신적 충격이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곁에서 지켜보며 준석은 계속해서 손끝을 떨었다. 그가 기억하는 아기의 손가락,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 소녀 역시 같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희망은 때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이틀 후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잠시 병실을 둘러보다가 준석을 바라보았다. 제가 왜 여기 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바다에서 내가 구했소. 절벽 근처에서. 하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또 실패했네요. 그녀의 말에 준석은 가슴이 조여왔다. 왜 그런 선택을 했소? 아직 어린데.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요. 제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건 아저씨가 원해서였어요. 엄마랑 살 땐 그래도 나았는데 그 사람, 아저씨는 늘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면서. 그녀의 말은 칼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 사람 말고 진짜 아빠가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술 마시면 가끔 얘기했어요. 부산에서 해산물 식당을 하던 사람. 김준석이라고. 준석은 숨을 삼켰다. 하은은 덧붙였다. 그 사람이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에 준석은 마치 20년 전의 시간을 다시 맞이한 듯했다. 그는 손을 꼭 쥐었다. 이 아이가 아니, 이 소녀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제주의 밤은 별이 많았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또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은아, 정말 너니? 하은은 병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의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했다. 말이 없었고 먹지도 않았다. 김준석은 그녀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함께 보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너무 많은 말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병원에 들렀다. 따뜻한 죽을 싸들고 오고 책 한 권을 놓고 가기도 했다. 하지만 하은은 거에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그녀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처음 나왔던 날 분위기는 달랐다. 하은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은 듯, 그러나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제 이름을 아세요? 준석은 숨을 삼켰다. 이제는 말을 꺼내야 했다. 그 이름은 내가 지었소. 침묵.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은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가 박미경이었지. 2004년 5월 내가 태어났고 그해 여름 너희 둘은 사라졌소. 절벽 근처에서. 하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안았소. 내가 태어나던 날 내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조금 휘어졌지. 그건 우리 가족의 유전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크게 외쳤다. 그만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꺼낸 진실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음을 느꼈다. 하은은 눈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제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 사람, 이태진 아저씨는 제가 눈에 띄기만 해도 짜증을 냈어요. 제가 있는 공간에선 침묵만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저보고 딸이라니요. 이제야 나타났어요.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말하고 싶었다. 20년 동안의 죄책감,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외쳤던 이름, 버리지 못한 유모차 하나, 접지 못한 딸의 이불 하나까지. 그러나 그는 알았다. 지금은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제주 외곽의 작은 민가, 벽엔 시간의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미경과 함께 찍은 사진, 하은이 아기였을 때의 발도장, 그리고 자신이 썼던 수백 통의 편지. 보내지 못한, 아니 보내지 않은 편지들. 그는 한 장의 편지를 꺼내 펼쳤다. 하은아, 오늘은 너의 12번째 생일이구나. 케이크는 없지만 내가 좋아했을 법한 바나나 우유는 샀단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눈물을 삼켰다. 이런 편지를 20년간 써왔지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제는 보여줄 시간이 된 것일까? 다음 날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상자를 하은의 침대 옆에 놓았다. 이건 내가 꼭 읽어줬으면 좋겠소.
다 읽고 나서 날 미워해도 좋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다. 며칠 후 그는 병원에 다시 들렀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책상 위엔 펼쳐진 편지지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있던 하은은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왜 찾지 않았어요? 찾았소. 경찰서에, 병원에, 보육원에도. 하지만 미경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 너를 지우고 싶었던 거요. 하은은 고개를 떨궜다. 엄마는 가끔 그랬어요. 자신이 괴물 같다고. 아니, 내 엄마는 약했을 뿐이요. 너무 외롭고 상처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못했던 거요. 그럼 저도 괴물이 아니겠네요. 그 말에 준석은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나에게 돌아온 기적이오. 그날 밤 하은은 혼잣말을 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딸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병실을 비우고 잠시 사라졌다. 준석은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병원, 인근 경찰서, 터미널, 온통 그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녀가 돌아왔다. 머리를 묶고 검은 옷을 입은 채 조용히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유전자 검사 신청서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쪽 말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결과가 맞다면 한 번쯤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준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리겠소. 이번엔 어떤 시간이 걸리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너무나도 길었다. 김준석은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아무 말 없이 하은 곁에 앉았다. 그들은 자주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흘러갔다. 하은은 어느 날 아침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어릴 때 꿈에 자주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항상 바다에서 저를 안아줬어요. 준석은 눈을 감았다. 목이 메었다. 그게 정말 나였으면 좋겠구나.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주도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고 코끝을 간지리는 바람 속엔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따금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준석을 바라보았다.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 신문을 접는 습관, 말끝을 흐리는 버릇, 모두 낯설지 않았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료진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하은이 손으로 떨며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읽은 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맞는 거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99.9%. 부녀 관계. 그 말에 준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끝, 오랜 시간 닿지 못했던 혈육의 온기가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단지 다시 연결된 생명의 실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넌 내 딸이야. 그걸로 충분해. 그럼 아저씨도 이젠 저한테 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준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하은이. 그 순간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우리라고 불러준 적, 그 이름 앞에 따뜻한 소유가 붙었던 적이 없었다. 며칠 후 하은은 병원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혹시
내가 자란 집에 함께 가줄 수 있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니? 네, 엄마랑 살던 아파트예요. 지금은 이태진 아저씨 혼자 살아요. 준석은 얼굴을 굽혔다. 이태진. 그 이름은 하은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돌보지 못한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상처 입힌 장본인. 그러나 그는 꾹 참고 물었다. 왜 가고 싶니? 확인하고 싶어요. 제 과거를, 그리고 엄마의 진심을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인천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하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안에서 문이 열렸다. 이태진이었다. 초췌한 얼굴, 흐트러진 셔츠, 손엔 술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하은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아직도 살아있었냐?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석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이태진이요? 누구신데? 나는 김준석이요. 하은이의 친아버지요. 순간 이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다 끝난 일 아냐? 끝난 일이 아니요. 당신이 이 아이에게 했던 일들 다 알고 있소. 이태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했는데? 밥 안 줬다고? 그건 박미경이 원한 거였어. 나한테 얹혀 살면서도 날 무시했지. 그 여자가 자길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무너졌어. 하은은 그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용서해줘. 그래야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태진은 말이 없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준석은 그녀의 등을 지켜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그림자가 늦은 오후의 햇살에 길게 늘어졌다.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 집에 갔을 땐 두려웠어요. 내가 다시 그 시간으로 끌려갈까 봐. 근데 이젠 아니에요. 더는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요. 준석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함께 할 테니. 그녀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우리 집에 가요, 아빠. 제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이었다. 하은의 어머니 박미경이 말기 간암으로 입원 중이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다. 의사는 미경이 딸을 찾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병실은 조용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준석 역시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고 마침내 하은이 입을 열었다. 가야겠죠. 힘들진 않겠니? 모르겠어요. 가야 할 것 같은데 가기 싫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미워요. 그냥 복잡해요. 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자. 내가 원할 때까지 옆에 있을게.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인천으로 향했다. 병원 병실문 앞에 섰을 때 하은은 몇 번이나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 문 너머에 누워있을 엄마를 상상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너무도 낯설어진 얼굴. 마침내 문을 열었다. 박미경은 말라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하은을 보자마자 눈을 떴다. 한동안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왔구나, 하은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약했다. 그러나 하은은 한눈에 알아봤다. 어린 시절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엄마, 이제야 엄마라고 부르네요. 미안해.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어. 박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너를 데리고 떠난 건 살고 싶어서였어. 그냥 무서웠어. 널 키울 자신이 없었고 너희 아빠한테도 말 못했어. 미안해. 하은은 가만히 엄마를 바라봤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엄마의 이기심, 혼란, 약함이 모두 한순간에 밀려왔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은 줄 알게 했어요. 아빠가 20년을 매일 바다에 나가면서 엄마랑 나 기다렸어요. 그땐 나도 죽고 싶었어. 근데 죽는 건 무서웠고 살아도 괴로웠어.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그게 전부야.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수없이 엄마를 증오했고 또 그리워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더 이상 과거의 엄마가 아니었다. 삶에 짓눌려 구겨진 한 인간일 뿐이었다. 엄마, 나를 사랑했어요? 그 질문에 박미경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매일 후회했어. 매일 밤 내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널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아. 그럼 왜 이태진 아저씨한텐 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 내 말 다 들어줬고 너도 잘 챙겼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무너졌어. 나처럼. 박미경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하은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그 사람, 태진이, 그를 용서해줘. 그가 내게 한 짓들 다 용서하란 말은 아냐. 그냥 미움에 매이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래야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준석은 병실 한켠에서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꽉 쥐어졌고 목은 타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하은과 그녀의 엄마 사이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였다. 병원 창틀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하은의 마음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아직 용서할 준비는 안 됐어요. 근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박미경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고마워. 우리 하은이. 미안해. 사랑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의사는 곧 그녀가 의식을 잃을 것이라 말했다. 하은은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익숙했다. 안녕, 엄마. 그녀는 그렇게 엄마를 보내주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준석은 우산을 들고 하은의 어깨 위로 펼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게 사실이라면 그걸로 돼요. 그랬을 거야. 확실히. 그들은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응. 우리 집으로 가요. 준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엔 이제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흘렀다. 겨울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졌지만 김준석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하은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제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내려왔다. 한때는 혼자서도 너무 넓었던 그 집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쓰기에도 조금 비좁게 느껴졌다. 하은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첫날 밤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벽지는 바랬고 창문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랍 속에는 어린 시절 입었을 법한 옷까지 먼지가 쌓인 딸기문의 담요, 그리고 작고 낡은 딸의 장난감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떤 말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나왔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푹 쉬어도 되는데. 쉬는 건 제주에 도착할 때부터 했어요.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칼을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손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표정이었다. 준석은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움직였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요리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는 딸과 함께 그 시간을 다시 살고 있었다. 며칠 후, 하은은 마을에 있는 작은 북카페에 이력서를 냈다. 책을 좋아했고 조용한 공간에서 일하고 싶었다. 카페 주인은 하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바로 채용했다. 그렇게 그녀는 제주에서의 첫 일을 시작했다. 준석은 여전히 바다에 나갔다. 하지만 이젠 낚싯대를 들었다. 잡은 생선은 동네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함께 사는 딸과 저녁 식사로 나눴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조용히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하은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안에는 사진기가 들어있었다. 우리 사진 좀 찍을까요? 준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서 찍고 싶니? 해변이요. 절벽 근처. 엄마가 사라졌던 곳. 그 말에 준석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두 사람은 해가 질 무렵 절벽 근처로 향했다. 예전처럼 안개가 자욱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다는 깊고 조용했다. 하은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타이머를 설정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서서 팔짱을 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남겼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겨울 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2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상실, 오해, 미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은 이해와 사랑. 며칠 뒤, 하은은 방 한쪽 벽에 그 사진을 걸었다. 사진 옆에는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도 함께 붙였다. 엄마도 여기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며 하은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카페에서는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작은 모임도 열었다.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웃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구워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다. 아빠, 나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응, 여기가 내 집 같아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편한 곳이 너의 집이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아직도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는 안 가요. 하지만 이젠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신 내 삶을 살아보려고요. 잘 생각했구나.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그 바다도 그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엔 첫눈이 내렸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고 있었다. 하은은 따뜻한 담요를 두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바다가 나를 삼켰을 때 사실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준석은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런 마음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고맙다. 하은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이젠 살고 싶어요. 진짜로. 그날 밤 하은은 일기장을 꺼내 처음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다. 2004년 나는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다.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나도 나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2024년 한 남자가 바다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났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김하은.
아빠의 딸로. 그녀는 마지막 줄을 쓰고 펜을 놓았다. 그리고 창밖의 바다를 다시 바라보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깊고 넓고 조용한 바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겐 그 바다가 두렵지 않았다. 바다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었으니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고마워, 바다야. 그리고 아빠.